자, 210쪽의 9번 납세자와 납세의무자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납세자, 뭐 납세의무자 둘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결국은 뭐냐면 이제 세금을 내야 할 자. 대체 누가 세금을 낼 거냐 이 얘기인데. 자, 보니까 1번이 뭐 본래 납세의무자, 2번이 연대 납세의무자, 3번이 제2차 납세의무자, 4번이 납세보증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일단 첫째, 본래 납세의무자는 나 본인, 나 자체예요. 그럼 내가 아파트 등을 취득했다. 그럼 내가 낼 세금 무슨 세? 취득세. 그럼 내가 이번에 땅을 양도했다. 내가 낼 거 뭔 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내가 나 본인을 뭐라 한다? 본래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해요. 자, 두 번째, 연대 납세의무자인데 요건 뭐냐면 세금을 대신 물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2번도 마찬가지고 3번 제 2차 납세의무자도 마찬가지. 요것도 세금을 대신 물어주는 이런 형태가 연대 납세의무자고 뭐 2차 납세의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만 차이점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얘도 간단하게 지금 얘기할게요. 연대 납세의무자하고 2차 납세의무자하고 이게 어떻게 구분되냐면 쉽게 얘기하면요. 지금 2차 납세의무자가 네모 안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네. 그 네 가지 상태에서만 물어주면 2차 납세의무자라고 하는 거고 그 네 가지가 아닌 그 이외의 상태에서 대신 물어주면 전부 다 연대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내가 가령 요 앞에 있는 분 세금을 대신 물어주는데 그게 그 네모 안에 넷 중에 하나가 걸리는 상태면은 나는 뭐가 되는 거고 대신 물어주니까 2차 납세 의무자가 되고 그 네 가지가 아닌 상태에서 내가 상대방의 세금을 대신 다 물어주면 그때 뭐가 됩니까? 연대 납세 의무자라고 일단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연대 납세 의무자가 대표적인 게 뭐냐고 책에 있지만 뭐 상속에 대한 상속받은 자 상호 간의 연대 납세 의무인데 쉽게 얘기하면요. 자, 저희 부모님이 계세요.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그럼 이제 자식이 있겠죠? 자,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그럼 자식은 뭘 받을까요? 상속을 받겠죠. 그래서 상속받아요. 형제가 사이좋게 분배합니다. 얼마냐고 재산이 100억인데 형이 90억, 동생이 10억 이렇게 받았어요. 둘 다 내야죠. 뭘 내야 됩니까? 상속세. 근데 이때 형이 안 내고 도주해서 도망갔어요. 그럼 누가? 동생이 형의 세금을 다 물어줘야 됩니다. 반대로 동생이 도망갔다. 그럼 누가? 형이 물어줘야 돼요. 그럼 둘 다 안 내고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죠. 둘 다 팀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냈을 때 물어주면 이게 무슨 납세 의무? 연대 납세 의무인데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상속이 밑에 그 2차 납세 의무자에는 상속이라는 단어가 전혀 안 나오지, 그죠? 그럼 얘는 고도 무슨 납세 의무? 연대 납세 의무.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렇게 구분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책 나오면 그때 가서 해도 되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또. 그래서 일단 방법론만 그렇게 구분합니다. 자, 납세보증인은 뭐예요? 국세나 가산금을 보증한 자인데 이 보증한 자는 쉽게 보증이에요. 보증인. 자, 가령 제가 오늘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돈이 내일 생겨. 근데 아까 얘기했죠. 오늘까지 안 내면 가산금이 됐건 가산세가 됐건 뭐가 붙어요. 근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 내가 안 내고 싶어 내는 게 아니고 돈이 내일 생겨. 그럼 세무서 가서 빌어야 돼요. 싹싹 이제. 나 돈이 내일 생기는데 하루만 봐주셔. 봐줄까 안 봐줄까? 안 봐줘요. 안 봐줍니다. 원래는. 원칙도 안 봐줘요. 근데 사정사정하니까 그 세무서가 좋다. 너 당신 못 믿으니까 보증하명 세워라.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을 끌고 가는 겁니다. 보증 세우라고. 그럼 이분이 뭐가 돼요? 납세 보증인 되는 겁니다. 근데 실상 이 납세 보증인 제도는 거의 법에는 있는데 거의 쓰이진 않습니다. 일단 그 종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큰 3번으로 넘어가지 210쪽에 자, 체크합니다. 납세 의무의 이제 성립, 확정, 소멸인데 요건 좀 심도 있게 또 봐야 돼요. 그죠? 자, 납세 의무, 납세 의무라는 것은 이제 세금 내야 할 의무인데, 그게, 자, 성립했다, 또 확정되었다, 소멸되었다 세 개인데,
일단 성립한다는 건 뭐냐면요. 성립의 개념은 저희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추상적 개념이에요. 추상적 개념으로서 그게 뭘 뜻하냐면 자, 이 세금이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언제 발생하느냐. 그래서 세금의 발생하는 그 시점을 묻는 게 이게 성립이에요. 뭐 다짜고짜 소득세, 다짜고짜 취득세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각각의 세금을 내기 위해선 일단 원인이 있어야 될 거예요. 원인. 그럼 내가 이번에 지금 현재 수업하고 있는데 국가가 저한테 오더니 야, 너 취득세 내야 돼. 이런 말이 돼야 안 돼요. 제가 현재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국가가 와서 저한테 취득세 달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취득세는 언제 내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 등을 사야 내는 거죠. 취득해야만. 그러면 그럼 결국 그 취득세는 언제? 부동산 등이 취득돼야 되는 세금. 그럼 취득이 돼야만 그 세금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또 하나, 그럼 상속세는 어때요? 상속세. 상속을 받아야죠. 저 부모님이 사망해야 그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세금에 발생하는 시점을 묻는 게 이게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합니다. 좀 쉽게. 자,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상가집을 갔었는데요. 이제 그 상을 당했어요. 그 상당한 분한테 이제 애도의 표시도 하고, 그 다음에 묻죠. 상속 많이 받겠네요. 많이 받는데요. 상속세 내야겠네요. 낼 것 같아요. 얼마입니까 했더니 아직 모른대요. 왜 모를까? 아니지. 계산해봐야지. 계산해봐야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이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되게 많아요. 받는 건 받는 거지만 이게 정확하게 얼마인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 확정은 발생된 이 세금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구체화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따져보는 게 이게 확정입니다. 그러면 얼마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계산해야 돼. 계산 누가 한다고요? 아까? 내가 하기도 하고 국가가 하기도 하죠. 그럼 내가 왜 해요? 내가 하는 이유 신고하려고. 그럼 국가가 하는 이유는 고지서 보내려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내가 하는 것도 있고 국가가 하는데 그럼 결국 내가 한다는 것은 내가 계산해서 뭐 하겠다? 직접 신고하겠다. 그래서 확정되는 시점이 신고 시점에 그게 확정이 돼요. 정확하게 얼마 내겠다. 또 반대로 고지서 받는 건 고지서의 금액이 찍혀오죠. 그죠? 누가 찍었어요? 정부가.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정부의 결정을 해요.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그 금액이 확정된다고요. 그래서 확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고할 때 확정되기도 하고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확정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소멸. 이거 뭐냐? 없어지는 거예요. 세금이 없어진다. 발생된 금액이 없어진다. 자, 언제 없어질까요? 내면 되죠. 내면. 납부하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항상 3단계 과정을 각각 거쳐갑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자, 1번 210쪽에 첫째, 자, 국세의 납세 의무의 성립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다 안 볼 거 몇 개만 볼게요. 첫째, 소득세입니다. 또 법인세인데 땡땡 언제예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되어 있어요. 조심할 건 이 소득세가 절대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아닙니다. 그때가 아니고 언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대요. 그럼 과세기간이 끝날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럼 과세기간은 또 뭔 얘기고? 자, 소득세는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 전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합니다. 그럼 이렇게 소득이 발생하는 이 기간이 있죠. 이 소득이 발생하는 이 기간을 보고 이렇게 불러요. 과세 기간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게 끝나는 날 이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겁니다. 절대 중간에 소득이 발생할 때가 아니에요. 왜?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가 성립이 되면 월급쟁이들은 그나마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관계없죠. 근데 일용근로자, 즉 저희가 노동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일당 받잖아요. 그럼 일당 받으면 매일 소득이 발생하네? 그럼 소득이 발생하니까 매일 소득세가 성립이 되네? 그럼 그분들 매일 세금 내서 세무서 가야 되네? 그럼 이를 언제 합니까? 그래서 그걸 모아서 한꺼번에 가자. 그래서 이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두 번째, 자, 부가가치세. 얘도 언제예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데
명칭은 소득세하고 똑같은데 기간이 달라요. 기간이. 부가가치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하나가 있고 7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성립이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언제 성립하고 6월 30일, 한 번은 언제 12월 30일에 각각 성립이 돼요. 자, 세 번째 상속세입니다. 자, 언제 성립한다고 되겠습니까? 상속이 개시될 때, 즉 사망했을 때, 부모님이 사망했을 때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5번. 자, 종합부동산세. 이건 저희가 배우는 거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세예요.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인데, 근데 갖고 있는 게 1년 365일도 있을 수 있고, 1년 동안 뭐 몇 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점을 따져요. 6월 1일로 따집니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을 때, 그게 6월 1일 현재 갖고 있으면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만은 6월 1일 현재 내가 안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낼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자 집을 사요. 근데 이 바보가 5월 31일 날 집을 사면 그 친구는 그해 년도에 재산세는 물론이요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어요. 왜? 5월 31일 날 사면 6월 1일 날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근데 내가 집을 6월 2일 날 사요. 그럼 그해 년도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안 냅니다. 그래서 매년 6월 1일에 성립이 되고, 자, 뭐 일단 그 정도 뭐 됐고 우측으로 갔죠. 두 번째 지방세 갑니다. 자,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취득세 과세물건 뭐 할 때? 취득할 때. 그래서 아파트 등을 샀을 때. 두 번째, 자, 등록면허세 기억번만 봅니다. 자, 등록에 대한 자 등록면허세 언제? 재산권 등을 등록할 때 성립합니다. 세 번째, 방금 얘기했었죠. 재산세 언제? 매년 6월 1일에 성립합니다. 그래서 등등등 일단 뭐 그렇게 그래서 각각의 세금에 발생하는 시점 이게 뭐라고요? 납세 의무의 성립입니다. 자, 이제 큰 3번 가요. 이제 확정가입니다. 확정. 확정은 세금이 이제 정해지는 건데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자, 납세의 자에 자 뭐에 의해서 신고 동그라미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 저 결국은 신고 납부 세금은 다 신고할 때 확정돼요. 왜?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신고하려면 뭐 해야 한다? 계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한다? 양심껏, 성심껏 해야 돼요. 그럼 양심껏 했다가 하면 그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 금액이 정해지니까 뭐 됐다? 확정. 세 번째, 과세권자, 즉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의해서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고지서 받는 거. 그럼 고지서는 누가 금액을 찍는다고요? 정부가 금액을 찍어내죠. 그죠? 그럼 그 금액을 누가 정했다? 정부가 정했다. 그래서 확정 방법은 즉 신고 납부 세금은 언제 확정되고 신고할 때 확정되고 고지서 받는 건 언제 확정돼요? 정부가 결정했을 때 그 금액이 확정된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네요. 자, 네 번째가 이제 납세 의무의 소멸, 없어지는 건데 아까 없어진다는데 아까 없어지는 걸 제가 납부 하나만 적었는데 실제는 없어지는 경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5가지. 그래서 참고로 보면 없어지는 경우가 첫째, 납부. 둘째, 충당. 셋째, 부과의 취소. 넷째, 제척 기간엔 만료. 다섯 번째는 소멸 시효의 완성. 이렇게 5가지가 소멸 사유입니다. 그래서 책에도 써있어요. 납부부터 그 뒷페이지 뭐까지 소멸 시효 완성까지 써있는데 일단은 뭐 보죠. 첫째 납부라는 것은 세금 내는 겁니다. 세금을 내면 더 이상 낼 게 있다 없다? 없죠. 끝. 자, 이제 생소한 게 충당인데, 자, 그럼 충당이 뭐냐? 충당은 내가 내야 될 세금하고 환급이 뭐냐면 돌려받는 건데, 환급 받을 거하고 둘 다 상계시키는 게 이게 충당이에요, 충당. 그 환급이 뭐냐? 환급은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돈이에요, 돌려받는 돈.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일부를 돌려받는 게 이게 환급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국가한테 돌려받을 금액이 한 100만 원쯤 있어요. 또 지금 국가에 낼 것 또한 100만 원쯤 있어요. 이걸 뭐하자? 둘 다 퉁치자, 상계시키자 이 얘기예요.
그럼 상기시키면 돌려받을 것도 없지만 뭣도 없다. 납부할 것도 없어지겠죠. 여기 충당이고. 세 번째, 부과의 취소. 아까 부과가 무슨 뜻이었어요? 부과. 당신 세금 내. 국가가 세금 내라고 통보하는 게 이게 부과예요. 부과했으면 국가가 아까 먼저 징수한다고 했죠. 자, 부과. 국가가 저한테 세금 내라고 부과했어요. 야, 너 세금 내라고 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미안해. 네가 아닌 게 비어. 내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부과의 취소. 혼단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자, 이제 문제는 두 개요. 자, 이제 제척기간의 만료라는 거하고 소멸시효는 이 두 개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제척기간부터 갑시다. 이 제척기간의 만료는 뭐냐면, 이 제척기간의 만료인데, 이 제척기간의 만료는 정부가입니다. 정부가 이 이 부과권을 행사하는 기간이에요. 즉, 세금을 달라고 종용할 수 있는 기간이 이게 제척기간입니다. 그럼 어떤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 줄게요. 자, 매년 5월달은 무슨 달이에요? 5월달. 보통 가지고 다녀요 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그러면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저는 내가 내야 될 소득세를 직접 계산해서 뭐 해야 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돼요. 자, 내가 낼 금액이 얼마? 1,000만 원이었습니다. 신고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배웠죠? 신고 납부가 안 되면 가산세가 붙는다? 가산금이 붙는다? 가산세가 붙어요. 그러면 안 했으니까 언젠가 정부가 이제 발각을 해요. 내가 안 한 걸. 발각하면 야, 너 왜 안 냈어? 1,000만 원 내, 임마. 그거하고 너 안 냈으니까 뭐도 내야 돼? 가산세 내. 이렇게 정부로부터 통보가 와요. 통지가 오게 돼 있어요. 정부가 나한테. 자, 문제는 이 통지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신고 납부를 분명히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정 기한 지날 때까지도 이런 통보가 오지 않으면, 통보를 안 하면, 이 통보라는 게 부과죠. 야, 너 왜 안 냈어? 빨리 1,000만 원 하고 가산세 내! 이렇게 부과되는 이 부과를 안 한 거예요. 부과권을 행사해야 되는 이걸 안 한 거야. 안 하고 그냥 미정미정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일정 기간 넘어가면 그 세금은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어떻게 얘기하면 운틴 거죠. 그죠? 운틴 거. 국가기관이 어찌 보면 근무태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제 그게 몇 년인데요. 자, 첫째. 그 기간이 이 소득을 탈세, 즉 사기친 친구들은 국가가 10년 동안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요. 정상적인데 무신고했다. 신고를 안 하면 이때는 7년 동안 부과할 수 있고요. 그럼 아까 제가 신고 안 했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 경우는 몇 년? 7년 동안 국가는 부과할 수 있는데 그 7년 동안 부과를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럼 그 세금은 뭐다? 없어진다. 세 번째, 일반적 경우 몇 년? 얘는 5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이 지나면 정부는 세금을 걷어갈 수 있다 없다? 걷어갈 수 없다. 이게 무슨 기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쌤, 그 212쪽 보니까 알겠어요. 뭐 일반조세 10년, 7년, 5년인데 옆에 보니까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더 긴데요. 이건 뭡니까? 왜 기간이 달라요? 하는데 상속세하고 증여세만 기간이 오버 기간이에요. 15년, 10년이에요. 왜 기냐면 일반 세금하고 이 상속세, 증여세하고 차이점이,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전 지금 뭐 재산이 없지만은 재산이 많으면 저는 돈을 절대 은행에 넣지 않을 겁니다. 넣지 않고 저희 시골집에 가면 마늘밭 있거든요. 마늘밭. 거기다 땅을 파갖고 방부제하고 함께 돈을 넣을 거예요. 왜? 그냥 너무 썩을 테니까. 그래서 방부제와 함께 넣고 내가 죽을 때 자식한테 자식아 저 마늘밭을 파거라. 그러면 그 재산이 뭐가 은닉된 재산이에요. 은닉된 재산. 그럼 나중에 그럼 제 자식은 상속세 신고할 때 그 밭에 숨겨져 있던 돈을 신고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안 하고 일단 뭐 쓸 거예요. 막 돈을 써 하염없이 써. 그런데 그 친구가 묻죠. 야, 너 돈 어디서 나서 쓰냐? 했더니 제 자식이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사망할 때 마늘밭에 돈을 감춰놓고 가셨어. 근데 친구놈이 국세청 직원이었어요. 이렇게 발각이 돼요. 실제요. 발각되는 게 우습게 발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한참 만에 걸리니까 그 몇 년? 15년 더 길게 가는 겁니다.
워낙 탈세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외의 세금은 10년, 7년, 5년인데 상속세 규정에서는 15년, 15년, 10년 이렇게 갑니다. 자, 다음 5번 소멸시효도 가죠. 자, 소멸시효는 뭐냐? 얘는 징수권입니다. 간단하게 봅시다. 얘는 정부가 징수하는 기간이에요. 징수하는 기간. 아까 그 전 시간에 중과상금이 몇 년 지나면 못 걷어간다. 5년. 네, 그거예요, 그거.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계속 안 걷어. 조세가 발생을 했는데 발생 시점부터 몇 년 지나갈 때까지 5년 지나갈 때까지 징수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금 뭐 한다? 없어진다. 이게 소멸시효입니다. 근데 얘는 그냥 5년 아니야. 지방세는 무조건 5년인데 국세는 체계보다시피 금액별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5억 미만은 5년, 5억 이상 10년입니다. 지방세는 무조건 몇 년이라고 되어 있고 5년. 국세는 어떻게 5억 이상 10년, 5억 미만 5년 각각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소멸시효도 있다 정도만. 그래서 올해 시험 났던 게 요겁니다. 제척기간 올해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알아두면 되죠. 참 쉽죠? 예. 자, 이제 212조 큰 2번 갑니다. 큰 4번 가죠, 이제. 조세 분류로 갑니다. 첫째 1번. 다시 나오네요. 자, 과세 주체의원 분류인데 이게 아까 뭐였어요? 누가 세금을 걷냐 해서 국가가 걷으면 무슨 세? 국세. 지방서가 걷으면 지방세. 그 표 외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세금은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다. 거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25개 세금을 다 적어놓은 거거든요. 한번 보라고 적어놓은 건데 어쨌든 저희는 몇 가지만 알면 돼요? 5개, 오케이. 자, 어떻게 두 번째가요, 2번. 자, 과세 목적이란 분류인데 이런 건 다 별 의미 없어요. 얘는 뭐냐? 자, 정부가 세금을 걷어와요. 아까 왜 걷는다? 재정 수입을 확충하려고 걷죠. 그래서 걷어왔어요. 걷어와서 이제 이 국가가 이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이 돈을 쓸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일반 경비에 쓰자. 아니야. 이 돈은 요번에 서울서 세종까지 고속도로 공사하는 데 써야 돼. 이렇게 어떤 목적을 두고 쓸 건지 그냥 쓸 건지. 그래서 어떤 목적 없이 그냥 쓰이는 세금을 보고 보통 그냥 보통세라고 불러요. 보통세. 다만 아니야. 이 세금은 특정한 목적에만 쓸 거야 라고 해서 걷는 게 이게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건 뭔 세? 목적세. 목적이 없는 건 뭔 세? 보통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보통세예요. 다만 일부 세금만 목적세인데 꼭 볼게요 한번. 목적세. 조세가 자 특정 경비에만 충당되는 세금에서 국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지방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그 5가지 세금만 목적세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고? 보통세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교육세가 있고 지방교육세가 있고 두 가지가 있네요.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도 교육부가 있고 교육청이 있죠. 몰라요?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그 지방에는 교육청장. 청장이라고 하네요? 교육감이죠, 교육감. 교육감. 그러면 이게 교육감은 그 지방에 있는 분들이 교육감이고 교육부 장관은 이제 최고 높은 기관에 있는 분이죠. 그래서 그 교육부 재원에 쓰는 건 교육세고요. 지방교육청에 쓰이는 비용이 지방교육세입니다. 똑같은 교육세여도 이게 국가기관에 가는 돈인지 지방에 가는 돈인지 그 차이에서 교육세하고 지방교육세를 각각 구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목적세라고 보면 되고. 자, 3번. 조세부담 전가에 한 분류인데 뭐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죠. 이건 뭐냐면 가장 쉽게 얘기하면요. 직접세는 어쨌든 내가 내 발로 직접 세금을 내는 형태는 다 직접세라고 칭하고요. 내가 직접 내지 않는 형태는 간접세. 세금을 내긴 내는데 내가 직접 안 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혹시 어제 저녁 때 그 맥주나 뭐 양주 드신 분? 드셨어요? 자, 저 괜찮아요. 자, 그럼 어제 맥주나 양주 마시고 세금 냈어요? 어젯밤에. 안 냈어요? 네. 냈어요.
냈어요. 본인만 몰라. 근데 이 맥주에는 주세가 붙죠. 근데 이 주세가 별도로 붙는 게 아니고 맥주값 안에 주세가 포함돼요. 그럼 내가 맥주 한 병을 사서 먹을 때마다 이미 나는 계속 세금을 무는 겁니다. 물어. 근데 원래는 그것도 내가 한 병 사 먹고 병뚜껑 첨부해서 세무서에 가서 한 병 먹었다. 이렇게 내야 돼요. 이렇게 내면 요건 직접세가 되는 건데 지금 어떻게 해? 내가 안 물고 그냥 그 맥주값 안에 세금만 부담을 한 것뿐입니다. 했고 그럼 그걸 나중에 누가 내냐? 그 맥주 팔아먹은 놈. 맥주를 판 친구가 자기네 원가 빼고 이익을 빼고 그 세금 부분을 판에가 내요. 그럼 실제 부담은 누가 한 겁니까? 소비자인 내가 한 거예요. 내는 건 누가 냅니까? 맥주를 판에가 내요. 그럼 결국 세금 내는 애하고 내는 자, 이게 납세자입니다. 돈 낸 자 누굽니까? 담세자예요. 이 두 명이 같다 같지 않다. 같지가 않아. 이런 형태가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주세, 또 뭐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 다 간접세가 돼요. 그럼 직접세는 간단하겠네. 그 반대. 내가 직접 내면 다 직접세예요. 그럼 내가 이번에 땅을 샀다. 무슨 세 내야 돼? 취득세. 누구 돈 갖고? 내 돈 갖고. 직접 내면 돼. 이거 무슨 세? 직접세. 그래서 내가 직접 내는 형태는 뭐가 되고? 직접세. 단 돈만 물고 내는 건 딴 놈이 내는 건 무슨 세?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혀 맞나 이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 정도. 자, 이제 큰 4번으로 가죠. 4번 체크합니다. 조세의 독립성에 의한 분류인데요. 자, 213쪽에 뭐가 나옵니까? 조세의 독립성에 의한 분류인데, 자, 같이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6과목 중에서 세법이 제일 쉽다고 봐요. 제 혼자 생각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세법이 제일 쉽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만. 아니? 그럼 공법이 쉬워요? 공법이 쉽구나. 하긴 뭐 어떤 분은 뭐 민법이 쉽다는 분도 있던데 참 이상하죠? 공법이 쉽다고 하고 민법이 쉽다고 하고. 개론도 쉽죠?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 쉬운지 어려운지는 생각 안 하고 선생만 보고 그냥 참 잘생겼다. 그것만 생각했죠? 헐. 뭐 본인 스타일이 아닌 모양이죠? 헐 하는 거 보니까. 하기가 뭐 다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거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니면 저희 뭐 인강 보는 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좋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별로 안 좋게 보는 분도 있고 뭐 다. 근데 잘생겼잖아요, 그죠? 저 말고 공법 선생이. 자, 4번. 조세 독립성에 의한 분류입니다. 이건 뭐냐면 독립성에 의한 분류에서 1번에 보니까 독립세가 보이고 2번에 보니까 부가세가 보이죠. 그래서 보면은 첫째 독립세입니다. 독립세. 이게 같은 말로 하면 본세예요. 본세. 본세. 그 다음에 옆에가 부가세예요. 부가세. 근데 이 부가세가요. 절대 부가가치세가 아닙니다. 아까 저희가 마트에 가서 붙는 부가가치세는 물품 금액에 대해서 내가 산 물품 금액에 대해서 붙는 몇 %부터요? 10%. 이거는 부가가치세고 저 부가세는 물품 금액에 대해서 붙는 게 아니고 세금에 붙는 또 하나의 세금이에요. 세금 옆에 붙는 또 하나의 세금. 이게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세금에, 즉 어디에 붙냐? 본세에 더 붙어 나오는 이런 게 부가세라고 불러요. 부가세. 그래서 본세가 있고 부가세가 있다. 그럼 본세 뭐 있는데요? 저희가 밀고 5개. 첫째, 부동산이 취득이 돼요. 무슨 세? 취득세입니다. 자, 등기합니다. 무슨 세? 등록 면허세. 또 재산 갖고 있어요. 무슨 세? 재산세. 재산이 많아요. 무슨 세? 종합부동산세.
또 재산 양도합니다. 무슨 세? 양도 소득세. 이렇게 5가지의 세금. 이게 본세야. 본래 세금이에요. 본래 세금. 그러면 이런 세금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얘네만 내고 끝이 아니고 저 세금에 일정한 세금이 더 붙어요. 더 붙는 게 무슨 세? 부가세입니다. 그럼 얘는 조금 있다 하고 얘부터 합시다. 등록명세가 합시다. 이번에 내가 이 세금을 내야 돼. 납부합니다. 내야 돼. 그거 내면 얘만 내는 게 아니고 그 내는 금액 대비 20%만큼 더 내야 돼요. 뭘 내냐? 세목은 이겁니다. 지방교육세. 요 세금을 더 같이 내야 돼요. 뭘 같이 낸다고? 지방교육세. 그럼 내가 내야 될 등록명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 내고 그 금액이 20% 얼마? 20만 원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또 내야 돼요. 같이. 무조건입니다. 악법이에요, 악법. 자, 세 번째. 재산세. 얘도 마찬가지. 내가 내야 될 재산세 있었다. 마찬가지. 얘도 이걸 내면 이 금액도 내고 저 금액에 똑같이 얼마? 20%의 지방교육세 또 냅니다. 이 지방교육세는 등기할 때도 내지만 재산세를 낼 때도 함께 냅니다. 함께. 또 내가 낼 게 종합부동산세다. 마찬가지야. 이 세금도 내고 또 내요. 그럼 얘는 뭘 내냐? 똑같이. 퍼센트는 똑같아. 내는 금액이 20% 더 내야 돼요. 근데 이번엔 계속 얘만 하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냅니다. 농어촌 특별세. 이런 세금을 함께 걷어갑니다. 이렇게 내가 낼 세금에 대해서 더 붙는 게 뭔 세? 그게 바로 부가세입니다. 그럼 양도세다. 마찬가지. 양도세를 낸다. 내게 되면 얘도 부가세가 있는데 죄송한데 양도세는 낼 때 이걸 내는 경우는 부가세가 안 붙어요. 양도세는 낼 때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안 붙어. 그래서 이렇게 하여간 내는 금액에 대해서 붙는 게 무슨 세? 부가세입니다. 근데 무조건 낼 때만 붙냐? 아니에요. 또 있어요. 이 본세가 이런 세금들이 감면돼. 감면. 이 감면이 뭐냐면 정부가 야, 너 세금을 면제해 줄게. 내지 마. 이런 얘기예요. 내지 마. 안 내. 안 내도 대신 안 내는 금액에 대해서 뭔 내야 한다? 부가세는 내야 한대요. 그럼 뭔 얘기냐? 역시 얘부터 할게요. 아까 등록명세 낼 게 100만 원인데 내지 말래 국가가. 그럼 낼 거 있다 없다? 없지. 그럼 그 면제받은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는 내야 돼요. 이해돼요? 그럼 원래 낼 게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내지 말래. 그럼 면제받은 거 얼마? 20만 원. 아니지. 면제받은 금액 얼마? 100만 원이잖아. 100만 원이면 얘는 안 내도 되겠죠. 낼 게 없으니까. 이거 안 내도 돼. 대신에 딴 부가세를 내야 돼요. 뭘 내냐? 면제받은 금액에 똑같아. 20%에 너 이거 내야 한다. 뭔 세?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나타납니다. 참 어쨌든 뜯어갑니다. 그지? 면제를 하면 다 해주지. 그지? 그래서 낼 때도 내지만 언제? 감면받는 데도 내게 돼요. 대신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감면받을 때 안 냅니다. 없어. 대신 양도세는 아까 납부할 때 안 냈죠? 대신에 양도세는 감면받으면 돼요. 똑같아. 감면받은 금액의 20%의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부가세가 수반되게 돼요. 각각의 부가세가 이렇게 수반되게 되어집니다. 이게 본세 부가세예요. 계산은 쉬워요. 앞에 있는 금액이 납부할 금액이면 그 금액이 20%. 감면받으면 감면받은 금액이 얼마? 20%. 그냥 계산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금은 뭐만 보면 돼요. 어떤 부가세가 붙는지, 어떤 부가세가 붙는지 이런 형태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지. 굳이 이게 계산할 거가 없고 그냥 뭐 어떤 본세에 어떤 부가세가 붙는지 붙는 방법이 되게 쉽죠. 이 금액이 낼 금액이다. 낼 금액에 대해서 20%. 이 금액이 감면이다. 감면받은 금액이 얼마? 20%. 쉬워요. 문제는 이 4개가 아니고 얘예요. 얘. 얘는 부가세가 붙어도 이렇게 이 나머지 세금과 같이 앞에 금액 대비해서 몇 프로가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 취득세는요. 별도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 별도의
계산이 존재해요. 계산해야 돼요. 계산.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한번 볼게요. 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좀 버거울 텐데 해볼게요. 자, 취득세도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취득세도 감면받는 경우에서 감면 똑같아. 이 감면받으면 얘는 같아요. 그냥 계산할 거 없어. 감면받은 금액에 대해서 얼마? 20%의 농어촌 특별세. 이건 쉽습니다. 이건 똑같아요. 20%의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붙어요. 문제는 얘가 아니고 얘예요, 얘.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 묻는 부가세입니다. 취득세를 내요. 내는 금액이 100만 원이면 이 금액에 대해서 곧장곧장 묻는 게 아니고 얘는 얘고 별도로 계산해야 돼요. 계산. 그럼 뭐가 붙냐? 취득세를 내는 경우는 첫째, 농어촌 특별세가 붙고 또는 또 뭐가 붙냐면 지방교육세. 이렇게 두 가지의 세금이 더 붙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계산해야 돼. 얘 같은 경우는 계산 방법이요. 취득가액이에요. 곱하기 무조건 2%는 산출 세액이 나오고 요 금액의 10%만큼을 붙이게 돼요. 복잡하죠? 그럼 지방교육세 어떻게 하냐? 얘도 마찬가지. 내가 취득한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뭔지 몰라도 표준 세율을 빼기 2%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산정되고 산출 세액이 나오고 이 금액의 20%만큼을 붙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시피 취득세는 별도의 계산 방법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부가세를 구해내야 돼요. 그럼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했어요? 앞에 있는 금액이 낼 금액이냐 감면이냐 그 금액에 대해서 바로 그냥 20% 얹으면 되는데 얘는 바로 얹는 게 아니고 보다시피 계산을 해야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자 실제로 예를 들게요. 갑이 요번에 건물을 샀어요. 건물. 얼마 주고? 자 취득 가격은 1억이에요. 1억이고 저희가 다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이 건물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의 세율이 있어요. 그게 표준세율이 몇 %냐면 건물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4%예요. 4%. 사게 되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 갑이 내야 될 취득세하고 갑이 내야 할 농어촌 특별세, 갑이 내야 할 지방교육세를 계산해봐라. 해봅시다. 그럼 취득세 어떻게 해요? 아까 세금 계산 다 뭐 곱하기 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럼 내가 취득한 금액 1억이에요. 곱하기 취득세의 표준 세율이 몇 %입니까? 4%. 얼마입니까? 400만 원. 이게 갑이 내야 할 취득세예요. 자,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이 공식에 넣으면 돼요. 그대로. 얼마 곱하기? 1억 곱하기 무조건 몇 프로? 2%. 얼마 나옵니까? 200만 원이요. 그 금액이 얼마? 10%. 그럼 20만 원의 농특세를 내야 됩니다. 지방교육세 어떻게 해요? 취득가액 1억이죠? 곱하기 뭐 빼기 뭐 표준세율 빼기 이게 뭐냐? 이거 원래 취득세 낼 때 냈던 거 그거에서 무조건 1을 빼래요. 빼내면 2%네. 얼마 나옵니까? 200만 원이고 그 금액이 얼마? 20% 2는 40만 원. 그럼 이 친구는 실제 건물을 돈 주고 사면 46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가세가 딴 건 쉬워요. 근데 이 취득세 부가세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게 될 때도 이 취득세 부가세가 날 확률이 크고 역시 지금도 이제 기본적인 얘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저희가 심화 과정 때 가서 또 다시 자세하게 하고요. 일단 이렇게 부가세가 구성되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본세와 부가세도 받고 이제 그 뒤에 5번 뭐 담세력에 측정에 의한 분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응익세가 있고 응능세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응익세라는 거는 어떤 수익, 이익에 대해서 걷는 세금을 지칭하는 거고요.
응능세는 이익과 무관하게 거치는 세금을 보고 응능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익에 대해서 거두면 뭔 세? 응익세. 이익과 무관한 건 뭔 세? 응능세입니다. 6번. 아까 배웠죠? 과세표준. 이게 뭐예요? 세금 계산할 때 기준되는 거. 그래서 일정한 가액이면 뭐가 되고? 종가세. 일정한 수량이면 뭡니까? 종양세. 자, 7번 가볼게요. 세율. 자, 요거 잠깐 참고로 얘기할게요. 자, 7번인데, 종가세가 있고 종량세가 있고, 아까 이제 그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용어 설명 때문에 하는 건데, 자, 세금 계산은 뭐 곱하기 뭐 한다고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뭐가 나와요? 산출 3개 나오고, 이때 과세표준이 종가세, 이때는 곱하기 뭡니까? 아까 퍼센트였고, 과세표준이 종량세, 이때는 곱하기 뭐 한다? 몇 원이라 했죠? 이때 퍼센트를 뭐라 부르고? 정률, 세율. 몇 원 뭐라 합니까? 정액, 세율인데, 자, 요 얘기만 할게요. 정률, 퍼센트 얘기인데, 이 퍼센트는 다시 여기 둘로 구분돼요. 이게 첫째는 뭐가 있냐면, 비례세율이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누진세율도 구분해서 밑에 보면은 1번 비례세율, 2번이 뭐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죠? 214쪽에 제목 안 보입니까? 보이죠? 네, 이게 뭐냐면 알려줄게요. 자, 비례세율이라는 거는 뭐냐? 세율이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거 봐봐요. 가령 이만한 건물 있다. 건물이 아니고 이게 과세표준이야. 과세표준이 하나는 1,000만 원짜리고 하나는 과세표준이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얘가 됐건 그 비율 자체가, 세율 자체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얼마? 1,000만 원 곱하기, 가령 그게 10%면 곱하기 열매 10% 이런 거고, 얘는 합이 얼마입니까? 2,000. 그럼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곱하기 역시 몇 프로? 10%. 이렇게 비율 자체가 일정한 걸 보고 뭐라고 부르자? 비례세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진세는 뭐냐? 누진세는 이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점점 커지는 겁니다. 뭐가 커지면? 이 과세표준 금액이 커지면 뭐도 커진다? 세율도 커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볼게요. 이런 겁니다. 자, 이번에 똑같이, 자, 얼마가 있고, 1,000만 원이 있고, 얼마가 있고,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있다. 똑같아요, 지금. 자, 세법이 뭐가 되어 있냐? 1,000만 원까지는 10%래. 근데 1,000만 원이 넘어가면은 그때는 20%래요. 그러면 얘는 그냥 1,000만 원밖에 없죠, 그죠? 그럼 1,000만 원 곱하기 1,000만 원까지 몇 퍼센트라고? 10%. 그럼 10% 하면 돼. 그럼 금액 100만 원이에요. 얘는 보니까 얼마입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이에요. 근데 분명히 제가 방금 1,000만 원까지 몇 퍼센트 한다고? 10%.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얼마를 쓰고 10% 써. 100만 원. 이고 1,000만 원 넘어간 1,000만 원 또 있네, 그지? 이걸 넘어간 부분은 방금 몇 퍼센트예요? 20%.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나머지 1,000만 원 부분 20% 쓰는 거예요. 200만 원. 값이 얼마? 300이에요. 이렇게 과세표준 금액이 커질수록 뭐도 커지는, 세율도 커지는 게 누진세율이라 하는 거고, 과세표준 금액에 관계없이 똑같이 하는 게 뭡니까? 비례세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누진세율만 봐봐요. 자, 동그라미 1번. 과세표준 크기별로 세율도 뭐 한다? 점증한다. 그래서 기업권 양도소득세 6에서부터 38. 이게 결국 뭐냐면 6이라는 거는 과세표준이 1,200만 원이에요. 실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거부터 그 금액이 커지면은 역시 뭐도 커진다. 세율도 점점 커지는 이런 형태를 제가 초과 누진세 혹은 그냥 누진세율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어 정도만 알고 계세요. 아, 비례세는 뭐다? 세율이 똑같은 거다. 누진은 뭐다? 점점 커지는 거다.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 건 됐고요. 이제 우측으로 가죠. 8번. 과세 대상의 인적
귀속이해한 분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이 뭐가 나오고? 인세. 2번 뭐가 나오고? 물세인데, 인세가 뭐냐? 인세는 사람한테 부과한다의 뜻이 아니고 합쳐서 부과한다. 합쳐서. 즉 세금 내야 할 대상이 2개, 혹은 뭐 3개, 4개가 있을 때 이걸 건건이 매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쳐서 한꺼번에 세금을 매기는 거. 이게 인세라고 칭하고, 물세는 반대예요. 각각 매기는 거야. 세금 낼 게 2개, 3개, 10개여도 그걸 각각 다 매기는 겁니다. 이게 뭔 세? 물세. 그래서 합치는 건 뭐고? 인세. 각각 매기는 건 뭐고? 물세. 이렇게만 구분합니다. 자, 9번. 과세료 해상에 의한 분류에서 1번 소득세, 2번 재산세, 3번 소비세, 4번 유통세. 이건 뭐냐? 이거는 세금을 또 구분한 거예요. 첫째, 소득세는 일정한 수입이나 소득에 대해서 걷는 세금을 일컫는 겁니다. 그게 소득세고. 다음 재산세, 이건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 걷는 세금을 지칭하는 거고. 세 번째, 소비세는 특정 소비 형태에 대해서 걷는 세금을 일컫는 거고. 네 번째, 유통세는 부동산이 이전될 때 내는 세금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도 용어적인 얘기지 왜 굳이 외우지 마세요. 그런 게 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 216쪽에 자, 부동산 관련 조세의 비교인데 다시 원위치가 됐어요. 아까 저희가 첫 시간에 부동산 세금은 늘상 몇 단계가 있다? 3단계에서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인데 근데 그 많은 세금을 다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항상 몇 개? 5개.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도 그 5개 세금만 알면 돼요. 취득 단계에 뭐가 있고 보유할 때 뭐가 있고 양도할 때 뭐가 있고 그 5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럼 5개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적었어요? 5개만 적지? 책이니까. 책이니까 적은 거지 실상 시험하고는 큰 무리 수 없이 5개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자 이제 문제는 그 5개도 5개인데 그 박스 밑에 1, 2, 3, 4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보이세요? 네, 그거 묶어서 별표합니다. 그거 뒷다 중이에요. 자, 그거 묶어서 별표합니다. 자, 이제 그게 뭐냐면 제목이 이제 뭐 공통되어 있는데 첫째 자, 취득과 보유 시 공통되는 조세에서 보이는 게 뭐예요? 지방 교육세가 보이죠?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취득세 집어놨지만 아까 취득세 낼 때는 붙는 게 뭐였어?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했었어요. 그럼 지방교육세. 등록도 취득이니까 얘도 지방교육세. 재산세는 보유인데 지방교육세. 그럼 이 지방교육세라는 요세금은 취득 과정에도 계속 과세가 되지만 부동산이 보유되는 과정에도 늘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취득과 보유 시 공통된다는 말을 씁니다. 그럼 지방교육세라는 요세금은 그럼 내가 부동산을 취득돼도 내는 세금이고 부동산이 보유가 되어도 계속 내는 세금. 그래서 항상 부동산 취득과 보유 시 계속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 그럼 농어촌 특별세 볼까요? 얘는 취득할 때 나오지. 보유할 때 나오지. 양도할 때도 있어요. 그럼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은 취득 과정, 보유 과정, 양도 과정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3번에 보면 자, 취득과 보유와 양도 시 모두 공통되는 조세, 모두 공통되는 조세에서 부가가치세, 농어촌 특별세 나오죠, 그죠? 또 지방소비세.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우는 것도 있고 안 배우는 것도 있는데, 자, 그 공통되는 세금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째, 취득과 보유 시 공통되는 건 지방교육세. 두 번째, 보유와 양도 시 공통되는 겁니다. 하나만 기억할게요. 지방소득세. 세 번째, 자, 취득과 보유, 양도 모두 공통되는 거.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네 번째, 취득과 양도시 공통되는 거, 인지세. 그래서 각각 공통되는 세금이 뭐가 있는지도. 그래서 항상 5개도 중요한데 그 5개 앤드 공통되는 것까지는 반드시 숙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조세 총론에서 세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 해보니까 복잡한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사항을 좀 마스터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2편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취득세부터 할게요. 그래서 교재 218쪽인데 잠시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